때는 조선 후기,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싼 산천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인 박진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지만 앙상한 뺨과 시름에 잠긴 눈빛은 가난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그의 아내 오씨 부인은 한때 고왔던 얼굴에 고된 살림살이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책만 붙들고 계실 겁니까?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 이 마당에 그리 밥을 먹여줍니까? 돈을 벌어다 줍니까?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읽던 책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양반의 채통이라는 것이 있소. 내 어찌 천한 장사치들처럼 시장 바닥을 떠돌겠소. 채통이요.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도 못하는 그 놈의 채통. 아랫마을 소금 장수 김서방은 장사로 꽤 넉넉하게 산다더군요. 우리도 이럴 게 아니라 소금이라도 팔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긴 박선비는 결국 소금 장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옆 마을 소금 장수를 찾아가 소금서 말을 등에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소금 사시오. 짜고 맛있는 귀한 소금이요. 소금이요. 좋은 소금이 있소이다. 하지만 샌님 같은 박선비의 어색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능청스러운 소금 장수의 소금 자루는 금세 바닥을 보였죠. 이보게, 어찌된 일인가? 자네와 나는 같은 소금을 파는데 왜 자네의 소금만 팔려나가는가? 선비님. 장사란 것이 물건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법입니다요. 사실 소금 장수는 나무 상자 밑에 작은 그릇을 엎어놓고 소금을 담아 양을 속이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었지만 책만 읽던 박선비가 이를 알아챌 리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다니니 장사가 안 되는 듯하오. 이제부터는 각자 길을 가는 것이 좋겠네? 소금 장수는 귀찮은 박선비가 떨어져 나간다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인가가 많은 왼쪽 길은 선비님께서 가시고 저는 인적이 드문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다요. 하지만 이 또한 소금 장수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틀 전 왼쪽 마을에서 소금을 전부 팔고 나온 뒤였죠. 소금 사시오. 질 좋은 소금이 왔소. 박선비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소금 한 줌 팔지 못했습니다. 해는 저물고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비에 그는 그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젠장, 이 꼴로 어찌 아내의 얼굴을 본단 말인가. 이대로 산짐승의 밥이 되는구나.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박선비의 눈에 저 멀리 깜빡이는 작은 불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옳지. 저런 험한 산 중에 사람이 살다니. 오늘은 무조건 저기서 신세를 져야겠다. 그 불빛은 몇 해 전 남편을 병으로 잃고 시댁에서 쫓겨나 남편의 묘소 근처에서 홀로 살아가는 최씨 과부의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성이 고와 길 잃은 나그네에게 종종 하룻밤 쉼터를 내어주곤 했습니다. 박선비는 허겁지겁 초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루 옆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그는 조심스럽게 마루를 지나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최씨 과부가 촛불 아래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속마음, 허기가 지는구나. 조용히 저 밥만 먹고 나와서 사랑채에서 잠을 청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루 종일 굶주렸던 박선비는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차려진 밥상의 음식들을 눈 감추듯 먹어 치웠습니다. 배가 부르자 등은 따스해지고 잠이 쏟아졌습니다. 견물생심이라 했던가요?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욕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속마음, 이왕 이렇게 된 것, 차가운 마루보다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시 눈을 붙이다 가는 것이 좋겠구나.
박선비는 촛불을 끄고 자신의 보따리를 베개 사마과부 곁에 조용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과거에 낙방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김도령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순진하고 세상 물정의 어두운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곳이 이 근처일 텐데. 밤이 깊어지니 늑대 울음소리가 무섭구나. 사실 최씨 과부가 차려놓은 밥상의 주인은 바로 이 김도령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최씨 과부의 집에 들러 하룻밤 묵어가도록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김도령은 마침내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방 안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주무시는 분을 깨울 수도 없고. 마루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겠구나. 인기척에 잠이 깬 박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밥상의 주인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저지른 짓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속마음, 혹시 저 자의 밥을 내가 다 먹어버린 것인가? 낭패로구나. 박선비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밖을 살폈습니다. 어수룩해 보이는 젊은이가 마루에 앉아 방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쯧쯧, 이런 음탕한 과부를 봤나? 고을과 떨어진 외딴 집에서 밤마다 사내를 끌어들이고 있었군. 괘씸한 것들, 둘 다 혼쭐을 내줘야겠다. 박선비는 순간 잔꾀를 내어 최대한 가느다란 목소리로 문틈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리, 오늘은 방에 다른 손님이 계셔서 꽃잠은 힘들겠사옵니다. 꽃잠이라는 말에 순진한 김도령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예. 저는 그저 하룻밤 묵어가려는 길인데 꽃잠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호호, 부끄러워하시기는요. 그럼 아쉬운 대로 하룻밤의 정표로 입맞춤이라도 나누고 싶사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시지요. 그때 찢어진 창호지 구멍으로 뽀얀 속살이 비쳤습니다. 김도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뽀얀 살은 사실 박선비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엉덩이를 창호지 구멍에 들이민 것이었습니다. 이놈. 내 이놈. 어딜 감히 정숙한 과부를 농락하느냐. 박선비는 이때다 싶어 방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가 김도령의 아랫도리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이 아니야. 영문도 모른 채 급소를 맞은 김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보찜도 챙기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최씨 과부는 바지를 추스르고 있는 박선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니시오. 어찌 과부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 이런 행패를 부리시는 겁니까? 박선비는 어이없다는 듯 김도령이 두고 간 보찜을 방바닥에 던졌습니다. 쯧쯧. 감히 과부가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음탕하게 사내를 불러들여 난잡한 짓을 벌이다니. 당장 관아에 가서 이 사실을 고하겠다. 최씨 과부는 억울했지만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은 물론 죽은 남편의 명예까지 더럽혀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박선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선비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대 역시 양반 가문의 사람이니 이번 일은 조용히 덮어주도록 하지. 대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최씨 과부는 눈물을 머금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밭대기 문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부디 이걸 받으시고 제발 이번 일은 눈 감아 주십시오. 박선비는 땅 문서와 김도령의 보찜을 챙겨 들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속마음, 쯧쯧, 음탕한 짓을 하려다 벌을 받은 것이니 이건 내가 받아 마땅한 대가이지. 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못된 사내놈도 찾아가 혼을 내줘야겠구나.
박선비는 김도령의 보찜을 뒤져 그가 이웃마을 부잣집 자제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어렵지 않게 김도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산속에서 보찜을 주었는데 이 댁 도련님의 것 같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련님께서는 새벽에 험한 일을 당하셔서 지금 몸져 누워 계십니다. 허허, 마침 내가 의술의 조예가 깊으니 어디 환부를 좀 볼 수 있겠는가? 박선비가 진짜 의원인 줄 안 머슴은 그를 김도령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선비는 머슴이 나가자마자 보찜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편히 누워있을 때가 아닐 텐데. 어서 관하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김도령은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며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과부를 농락한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는 법. 어서 관하로 가자. 선비님, 제발 부모님께서 모르시게 이번 일만 덮어주신다면 제가 가진 땅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어리숙한 김도령은 자신의 잘못이라 굳게 믿고 눈물로 애원하며 땅 문서를 박선비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쯧쯧. 자네가 이리 간곡히 부탁하니 이번만은 특별히 모른 척 해주겠네. 앞으로는 부디 착하게 살도록 하게. 두건이 땅 문서를 손에 쥔 박선비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땅 문서를 팔아 큰돈을 마련한 뒤 아내에게는 소금 장사가 대박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서방님. 이 많은 돈을 정말 소금을 팔아버셨단 말입니까? 허, 내 수완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이제 우리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후 박선비는 서당을 그만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의 문서를 조작해주고 수수료를 떼거나 그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며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박선비는 고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오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속마음, 서방님께 이런 수완이 있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 무렵부터 옆마을 김도령이 실성하고 산기슬 최씨 과부가 전 재산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필시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이야. 의심을 품은 아내는 직접 진상을 파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귀한 약재를 사들고 김도령의 집을 찾아갔고 산송장처럼 변해버린 김도령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찾아간 최씨 과부의 집에서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 짓는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이 남편의 소행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의심과 확인한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찌 그토록 비겁하고 악랄한 짓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부를 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더러운 부가 아니었습니다. 시끄럽소.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며 돈을 벌어오라 성화이던 사람이 누구요? 그들은 음탕하고 어리숙해서 당한 것일 뿐 나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오.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아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살 수 없다고 결심하고 다음 날 두 피해자와 함께 관하로 향했습니다. 관하 마당에는 최씨 과부와 오씨 부인이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사또 대감. 저 간악한 양반에게 농락당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사또 대감, 제 남편의 죄를 제가 고발하고자 왔습니다. 부디 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자신의 아내까지 남편을 고발하는 모습에 사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두 여인의 고발 내용이 알려지자 사또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저 가난무도한 박진우, 그놈을 잡아오너라. 곧이어 멍석에 말려 끌려온 박선비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
저의 지략으로 번 돈인데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저는 사람들을 도왔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은 것뿐입니다. 아직도 내 놈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구나. 내 놈의 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한 과부를 속여 재산을 탐한 죄. 둘째, 어리숙한 유생을 농락하여 인생을 망친 죄. 셋째, 그릇된 지식으로 백성의 고열을 빤 죄. 박진우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남은 것은 국고로 환수하라. 또한 저놈은 곤장 100대를 친 뒤 이 고을에서 영원히 추방토록 하라. 판결이 끝난 후 박선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은 물론 그를 믿고 따랐던 아내와 자식들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저는 가난해도 맑고 선한 선비의 길을 가던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국 박선비는 고향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비상한 머리를 자랑하던 선비는 이제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가 되어 자신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되었습니다. 권선징악이라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함은 세상의 이치이니 한순간의 잘못된 욕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